아기를 낳고 사흘 만에 내 몸 하나 추스를 새도 없이 갓난쟁이를 안고 눈길을 걸어 나왔어. 1977년 정월이었어. 그 겨울이 얼마나 매섭던지. 그때는 요즘처럼 패딩이니 뭐니 그런 게 어딨어. 솜 들어간 누비 저고리 하나에 젖먹이 아이 싸맨 포대기 하나로 버티며 읍내 시장통까지 걸어 들어왔지. 발이 꽁꽁 얼어서 고무신 안에서 발가락 감각이 없어지는데도 아이만큼은 내 가슴팍에 꼭 안고 체온으로 녹여가며 걸었어. 집에 오니 남편은커녕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지. 연탄도 다 떨어져 있었어. 부엌 선반에 쌀독 열어봤더니 바닥이 훤히 보이고,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땠겠어. 애를 낳고 몸조리는커녕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은 몸으로 갓난쟁이 들쳐업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래도 울지는 않았어. 울면 젖이 안 나온다고 했거든. 그것만 생각했어. 내가 울면 이 아이가 굶는다. 그러니까 울면 안 된다. 그 뒤로 난 처세를 등에 업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시장통 차가운 바닥에서 하루 종일 생선 대가리를 치고 남의 집 피고름 묻은 빨래를 해주고 공중 화장실 청소까지 해가며 돈을 모았어. 하루 품삯이 얼마인 줄 알아? 막걸리 한 대 값도 안 됐어. 그게 70년대 후반 시장 밑바닥 여자의 하루였지. 생선 대가리 치는 일이 뭔 줄 알아? 새벽 4시에 나가서 생선 경매를 따라다니는 거야. 고등어, 갈치, 조기. 그게 시장에 들어오면 내장 빼고 비늘 치고 대가리 잘라서 손질하는 일을 하는 거야. 겨울엔 손이 얼어서 칼을 쥐는 감각이 없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트고 피가 나도 그냥 해. 어디서 밴드가 있어. 그냥 수건으로 동여매고 또 하는 거야. 그 손으로 집에 와서 아이 밥 먹이고 그 손으로 아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남편이란 인간이 비 오는 날 밤에 대문 밖에 웅크리고 돌아왔더라고. 내 여자한테 돈 다 뜯기고 쫓겨나서 술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지가 되어서 말이야. 막걸리 냄새랑 빗물 냄새가 뒤섞인 그 인간이 문지방에 기대서 있는데 반쪽이 된 얼굴로 나를 보더라고. 내가 빗자루를 들고 내쫓으려는 순간 방 안에서 우리 첫째 아들이 응애하고 울더라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빗자루를 내렸어. 내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디는 남편을 난 결국 다시 받아줬어. 사랑해서가 아니야. 이미 그런 마음은 진작에 다 식었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야. 내 자식만큼은 평생 부모 없는 자식 혹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그 시절에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그 딱지 하나가 사람 인생을 통째로 짓누르던 시절이었으니까. 오직 내 자식의 울타리를 지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인간을 다시 안방에 들인 거지. 근데 있잖아. 애들이란 게 다 알거든. 아무리 어려도 우리 아들이 4~5살쯤 됐을까. 1979년이었을 거야. 그때가 세상이 뒤숭숭하던 때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온 나라가 뭔가 불안하고 어수선했어. 라디오에서 맨날 무슨 소리가 나오고 어른들은 골목 어귀에서 수군수군하고 시장 상인들도 장사를 하다 말고 라디오 앞에 모여들던 때야. 근데 그 어린 것이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그냥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시장 바닥에 나를 따라 나왔어.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 안 됐어. 겨울인데 날은 또 왜 그렇게 칼바람이 부는지. 생선 좌판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고 우리 아들은 내 옆에 쪼그려 앉아서
땅바닥에 돌멩이로 뭔가를 긁적이고 있었어. 그때 내가 손이 너무 시려서 아들 코를 닦아줄 때도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닦아줬지. 아들이 엄마 손 차가워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옆 좌판에 앉은 아줌마가 우리 아들 보고 얘야, 이름이 뭐랴? 물어보더니 아들이 또렷하게 제 이름을 대답했어. 그 아줌마가 어머, 참 똑똑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나를 돌아보며 방긋 웃는데 그 웃음이야. 그 웃음 하나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날 하루 장사가 안 돼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것도, 발이 얼어서 고무신 안에 감각이 없던 것도 그 웃음 하나에 싹 녹아내렸어. 그래,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난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쳤어. 그날 저녁,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들 글자 공부를 시작했지. 그때는 변변한 교재도 없었어. 종이가 없으면 신문지에, 연필이 없으면 나무젓가락으로 눌러가며 가르쳤지. 신문지에 내가 손가락으로 가나다라를 써가면서 따라 써봐라 하면 그 어린 게 나무젓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따라 쓰는 거야. 마침 새마을운동 한다고 동네 이장집에서 한글 교실을 열었어. 거기서 쓰다 남은 교재를 이장 아주머니한테 사정해서 하나 얻어왔지. 그걸로 가르쳤어. 아들은 한번 보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어. 내가 가르쳐주면 그 다음날 다 외워와. 그게 또 얼마나 신통했는지 그때 이미 알았어. 이 아이는 달라. 이 아이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살았어도 이 아이만큼은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그 생각이 내 뼛속에 박혔어.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 남편이 돌아와서 한동안은 좀 사는 것 같았어. 집안 물건이나 고치고 시장에서 짐 나르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재롱을 피우면 남편도 피식 웃기도 했어. 아, 이제 좀 되나 보다 싶었지. 그런데 사람이 한번 삐뚤어진 건 그게 잠깐 숨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몇 년 뒤에 이번엔 도박에 손을 댄 거야. 그때가 읍내의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타지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야. 월급 받은 공장 사람들이 골목마다 화투판을 벌이는 거야. 쌈짓돈 걸고 하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점점 판이 커지는 거잖아. 그 인간이 거기 발을 들인 거지. 처음엔 몇 푼 잃었다고 했어. 그 다음엔 몇천 원. 그 다음엔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화투 생각에 눈이 뒤집힌 사람 눈빛이 딱 있어. 그 눈빛이 돌아온 거야. 도박 자금 달라고 술 취해 들어와 나를 때리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난 돌부처처럼 참았어.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내가 생선 대가리 쳐서 번 그 피 같은 돈을 뺏겨가면서도 내 자식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공책 살 돈, 연필 살 돈은 내가 치마폭에 숨겨놨어.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게. 어떤 날은 속옷 안에 넣어뒀어. 그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돈만큼은 절대 안 내줬어. 어느 날 밤이었어.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책상 위 책들을 다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는데 우리 아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쓰러진 책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더라고. 7살짜리 애가 국민학교 입학하기 한 해 전이었어. 남편이 공부가 밥 먹여주냐 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들이 고개도 안 들고 책을 정리하면서 조그맣게 말했어. 엄마, 나 내일 받아쓰기 연습해야 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마나 찌르던지.
나는 남편이 쓸어버린 연필들을 마루 구석에서 하나씩 주워서 아들 손에 쥐어줬어. 그래, 공부해라. 엄마, 여기 있다. 남편이 그 꼴을 보고 뭐라 씹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더라고. 아들은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등잔 불빛 아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다 나가다 했거든. 불이 나가면 내가 등잔에 기름을 채워줬어. 새벽에 기름이 떨어지면 내가 손으로 불을 가려가며 아들 책 위에 촛불을 대줬어.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며 저 등을 절대 꺾이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처럼 이를 악물었지. 나는 못 배웠어도 부모가 없어 기죽었어도 내 자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번듯하게 키우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 그 생각이 없었으면 나 벌써 어디선가 쓰러졌어. 우리 첫째 아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 난 학교에서 가장 치맛바람 새고 극성스러운 엄마가 되기로 작정했어. 1981년 봄이었어. 입학식 날 아침이 지금도 눈에 선해.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생선 비린내 나는 손을 몇 번이고 뒤로 씻어내고 또 씻고 또 씻고 손톱 밑에 낀 때까지 이쑤시개로 파냈어. 시장에서 가장 깨끗하게 보이는 치마를 꺼내 입고 머리핀도 새 걸로 끼웠지. 거울 앞에 서서 내 꼴을 보는데 이게 시장 아줌마인지 학부형인지 나도 헷갈리더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아들한테는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나아 보이는 책보를 둘러줬어. 그때는 가방 대신 책보 싸가지고 다니던 시절이잖아. 요즘 애들은 책보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천으로 만든 보자기에 책을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다녔어. 시장 포목집 아주머니가 자투리 천을 내줘서 내가 밤새 손바느질로 만든 거야. 솔기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리지 말라고 2번씩 과금질해서 아들은 그 책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메고 갔어. 아닌 게 아니라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책보 예쁘다고 했다는 거야. 그 말을 집에 와서 전해줄 때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데 다른 엄마들이 다들 반듯한 차림으로 서 있더라고. 어떤 엄마는 사진기도 들고 왔어. 그때 카메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보통 살림에선 꿈도 못 꾸는 거야. 나는 카메라도 꽃도 없었지만 아들 손을 꼭 쥐고 가장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 우리 아들, 오늘부터 내 세상이야. 담임 선생님께는 따로 찾아가 무릎이 닿도록 인사를 드렸어.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셨는지 알아? 요즘이랑 달라. 그때는 선생님 말씀이 곧 법이었어. 선생님이 이 아이 됩니다 하면 되고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을 잡아야 하는 거잖아. 나는 학기 초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선을 골라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찾아갔어. 돈으로 드리면 결례가 되니까 시장 사람이 시장 것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야. 선생님이 처음엔 손사래를 치시다가 내 눈을 보시고는 받아주셨어. 선생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 선생님이 처음엔 당황하셨다가 나중엔 오히려 우리 아들을 더 눈여겨봐 주셨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야. 정성이 통하는 거야. 돈이 없어도 정성은 전해지는 거야. 아들 녀석에게 매일 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아들아, 너는 이 엄마의 목숨이야. 기죽지 마라. 남들 앞에서 항상 당당해야 해. 그 말을 매일 했어.
잠들기 전에 꼭 주문처럼, 기도처럼 엄마의 도끼를 알아챈 건지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 1학년 첫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왔는데 그 시험지를 집에 들고 오는 아들 얼굴이 얼마나 화나던지 해가 뜬 것 같았어. 그 얼굴이. 나는 그 시험지를 방 한쪽 벽에 풀로 붙여놓고 매일 쳐다봤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남편이 술 취해 들어와 쓸데없는 종이를 벽에 붙여놨냐며 떼어내려 해도 내가 몸으로 막았어. 그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것이었거든. 2학년, 3학년, 아들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 그때는 통지표에 석차를 써줬거든. 1학년 일반 35명 중 1등, 2학년 일반 38명 중 1등. 그걸 볼 때마다 내 눈물이 통지표를 적셨어. 이 종이 한 장이 내 새벽들의 답장 같았어. 시험 때가 되면 나는 시장에서 미역을 한 줌 얻어다가 국을 끓였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멸치 몇 마리라도 갈아 넣어서. 그때 미역국이 시험 잘 보는 음식이라고들 했거든. 아들은 매번 국을 다 비우고는 엄마, 국이 제일 맛있어 라고 했지. 그 한마디에 내가 또 하루를 살았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말이 그거야. 자식이 엄마 것이 제일 맛있어 하는 그 말. 근데 1등이 독이 되는 순간도 왔어. 4학년 때였나. 읍내 큰 방직 공장 간부 아들이 같은 반에 들어온 거야. 그 집 아이는 서울서 과외 선생을 붙여 공부하다가 내려온 아이였어. 전학 첫 달 시험에서 우리 아들이 2등을 했어. 처음이었어. 단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더라고. 저녁을 차려서 밥 먹어라 불러도 대답이 없어. 나는 한참 뒤에 살며시 문을 열었어. 아들이 혼자 앉아서 눈물을 꾹 참고 있더라고.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소리를 안 내고. 그 모습이 꼭 내가 어릴 때 울던 모습 같아서 내 가슴이 저렸어. 엄마, 나도 과외 받으면 안 돼?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어. 그때 과외 선생 한 달 비용이 내가 시장에서 한 달 꼬박 벌어도 못 채우는 돈이었어. 쌀이랑 연탄이랑 아이 학용품이랑 이것저것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거기서 또 과외비를 어디서 내. 그날 밤 아들이 잠든 뒤에 나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이한테 못 해준다는 말을 못 하겠어서 그냥 나왔는데 부엌에서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도 없이 울었어. 가난이 서러운 게 아니야. 가난 때문에 아이가 기죽는 게 서러운 거야.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시장에 2시간 일찍 나갔어. 한 달 뒤에 읍내 사범학교 다니는 처녀한테 부탁했어. 그 처녀가 원래 교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아이였는데 나는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사례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런데 반찬이라도 갖다 드릴게요. 우리 아들 일주일에 2번만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찬 몇 가지랑 쌀을 조금씩 갖다 주는 걸로 대신했어. 그 처녀가 얼마나 고마운지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더라고. 나중에는 아예 우리 아들을 자기 동생처럼 아껴줬어. 한 달 뒤 시험에서 우리 아들이 다시 1등을 찾아왔어. 아들이 성적표를 내밀면서 처음으로 나한테 달려와 안겼어. 엄마, 해냈어. 그 품이 따뜻해서 나는 또 이를 악물었어. 더 악물었어. 늘 1등을 놓치지 않더니 국민학교 6학년 때는 학생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어 무려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야. 1986년이었어. 아들이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사실 무서웠어. 잘못되면 어쩌나, 지면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시장 아줌마 아들이 학생회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때가 아직 그런 때거든. 집안이 어느 정도 돼야 뭔가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어. 하지만 아들의 눈을 봤어. 그 눈빛 속에 두려움이 없더라고. 엄마가 날 당당하게 키워줬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눈빛이었어. 그 순간 내가 꺾이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먼저 그게 될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믿겠어. 해라. 엄마가 밀어줄게. 난 그날부터 잠을 안 자고 시장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빌었어. 같은 시장 상인들 자녀들도 그 학교에 다녔거든. 생선 좌판 아줌마한테, 두부 장수 아저씨한테, 채소 파는 할머니한테 제 아들이 학생회장 선거에 나갑니다. 자제분들한테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녔어. 부끄러운 게 없었어. 내 아이 잘 되는 일인데 뭐가 부끄러워. 아들 선거 공약 연설문을 같이 밤새 고쳐가며 다듬었어. 마루 바닥에 촛불 하나 켜놓고 내가 글자를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더 마음에 닿는지는 알잖아. 우리 아들이 학교 화단을 꾸미겠다. 청소 당번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적어왔는데 내가 말했어. 아들아, 그보다 이렇게 말해라. 나는 잘 사는 집 아이든 못 사는 집 아이든 차별하지 않겠다. 그게 더 마음을 움직여. 아들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랬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 엄마가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으니까. 우리 둘이 마루에 쪼그려 앉아 연습하고 또 연습했지. 내가 청중 흉내를 내면 아들이 연설 연습을 하고 목소리가 떨리면 다시, 눈을 못 마주치면 다시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 선거 전날 밤 아들이 이불 속에서 엄마, 떨려라고 했어. 나는 그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 떨려도 괜찮아. 떨리면서도 하는 게 용기야. 엄마, 봐라. 엄마는 평생 떨리면서도 했어. 생선 대가리 치는 것도, 선생님 찾아가는 것도 전부 다 떨리면서 했어. 그래도 했어. 선거날 시장 일을 잠깐 옆 아줌마한테 부탁하고 학교로 달려갔어. 늦게 도착해서 운동장 제일 뒤편에 섰어. 아들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전교생 앞에서 또렷하게 연설을 시작하는 거야. 그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데, 아,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이 벅찼는지 몰라. 내 12살에 찢겨진 영혼이 정월 초하루 그 서럽던 눈길의 한 흔이 우리 아들의 학생회장 임명장 한 장으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학생회장 임명장을 받아 들고 단상 위에서 인사하는 아들이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보였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이었지. 하지만 하늘은 나한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더라고.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엔 더 잘할 줄 알았어. 학생회장까지 했던 아이니까. 근데 1987년이잖아. 세상이 또 한 번 뒤집어지던 때야. 6월 항쟁이니 뭐니. 어른들이 거리에 나가고 최루탄 냄새가 읍내 골목까지 날아들던 때. 학교 앞에서도 뭔가 웅성웅성하고 시장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아이들도 세상이 어수선한 걸 느끼는 거야. 중학교란 데가 국민학교랑 달라. 아이들 세계가 훨씬 크고 집안 형편이 눈에 더 잘 보이는 곳이야. 국민학교 때는 다들 거기서 거기였어. 책보 메고 도시락 싸들고 비슷비슷하게 살았거든. 근데
중학교 가면 확연히 갈려. 어떤 집 아이는 새 자전거를 타고 오고, 어떤 집 아이는 학원을 두세 개씩 다니고, 우리 아들이 그 차이를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교복을 처음 맞추러 갔는데, 그때 막 교복 자율화가 됐다가 다시 교복 입히는 시기로 넘어가던 참이었어. 양복점에 가서 치수를 재는데, 주인 아저씨가 어머니, 이 원단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권하는 거야. 근데 그 가격을 들으니까 내가 순간 멈칫했어. 그 눈치를 아들이 챈 거야. 아들이 먼저 말했어. 됐어. 아무거나 사. 그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아이가 이미 집안 살림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게 더 아팠어. 나는 결국 무리해서 제일 좋은 원단으로 맞춰줬어. 밥을 굶어서라도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려서 중학교에 가니 참고서도 있어야 하고 이른바 문제집도 사야 했어. 수학 문제집, 영어 문제집. 그때 참고서 값이 장난이 아니었어. 한 권에 쌀 한 대 값이야. 아들은 한 번도 달라고 조르지 않았어. 그게 더 무서웠어. 조르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텐데. 아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더라고. 필요한 게 없어서가 아니야.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입을 다무는 거잖아. 14살짜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아들 교과서를 정리하다가 공책 뒤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봤어. 뭔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참고서 내용을 통째로 베껴 쓴 거야. 친구한테 빌려다가 지우개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수백 페이지를 밤새 손이 아프도록 베껴 쓴 거야.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더라고. 공책이 여러 권이었어. 한 권만이 아니었어. 눈물이 나더라.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화장실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울었어. 그 물소리에 섞어서 그날 저녁에 장사 마치고 집에 오니 아들이 부엌에서 연탄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배고프지? 내가 끓였어. 앞치마까지 두르고 서 있는데 그 뒷모습이 갑자기 너무 다 커 보이더라고. 언제 이렇게 컸나? 나는 그 라면 한 그릇을 다 먹고 맛있다고 했어. 사실 눈물 때문에 짠 건지 라면이 짠 건지 모르겠더라.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였어. 딱 그때부터야. 처음엔 아주 조금씩이었어. 티가 잘 안 났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교 1등이던 아이가 5등이 됐어. 나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중학교 가면 다들 공부를 잘하니까 경쟁이 세지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싸했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엄마는 본능으로 아는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그 성적표를 들여다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알아? 내 어릴 때야. 나는 1950년생이야. 한국 전쟁이 터지던 그 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쟁 속에 던져진 거야.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따뜻한 게 없어. 피난민 행렬, 불에 탄 집터, 굶주림.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전쟁통에 돌아가셨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제대로 몰라. 그냥 어느 날 없어진 거야. 그게 전쟁이야.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누군가 버려진 아를 주워서 어느 집에 맡겨진 뒤 18년을 그 집에 식모살이로 살아와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 아이는 만큼은 내 인생같이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지. 다른 동네 또래 아이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나는 가고 싶어도 못 다녔던 학교였단 말이야. 그 뒤로 내가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도 항상 한 가지 생각을 했어. 내 자식만큼은 배워야 한다. 그게 한이 됐어. 내가 못 배운 한이
내 자식을 향한 불씨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받아든 내 손이 얼마나 떨렸겠어. 집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어디 갔다 왔어? 물으면 친구들이랑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밥은 먹었냐고 물으면 응 하고. 그게 전부야. 말이 줄었어. 국민학교 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다 얘기하던 아이가 입을 닫기 시작한 거야. 책상 앞에 앉는 시간도 줄었어. 내가 시장에서 돌아와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면 예전엔 항상 책을 펴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누워있거나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어. 교과서는 책가방 안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로 연필은 깎지도 않아서 뭉툭해져 있고 그 뭉툭한 연필 하나가 나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신호였는지. 2번째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는 15등이었어. 한 학기 만에 1등이 15등이 된 거야. 나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못했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그냥이라고 했어. 그냥이라는 말이 나를 미치게 했어. 그냥이 뭐야? 이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번 돈으로 참고서 사주고 문제집 사줬더니 그냥?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 어울리는 친구들도 달라지고 있었어.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다니는 아이들이랑 붙어 다니는 거야. 학교 끝나고 읍내 골목을 쏘다니고 공부랑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 3번째 성적표가 나왔을 때였어. 30등이었어. 반에서 30등. 1등 하던 아이가 그날 나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담장 옆에 자란 쌀이나무 가지를 꺾었어. 손가락 굵기만 한 거. 걸어오면서 장가지를 떼어내고 회초리를 만들었어. 내 손이 떨렸어. 화가 나서가 아니야. 이걸 써야 한다는 게 무서워서. 집에 들어서니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친구한테 빌린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 학교 갔다 온 옷도 안 갈아입고 책가방도 내 동댕이 쳐놓고 나는 회초리를 등 뒤에 들고 마루 앞에 섰어. 성적표 나왔지. 아들이 만화책을 내리더니 나를 쳐다봤어. 내 손에 든 게 뭔지 보이는 거야. 천천히 일어섰어. 앉아라. 아들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나는 그 앞에 한참을 말없이 섰어. 회초리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 아들도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드물게 이러는지. 국민학교 내내 한 번도 이러지 않았으니까. 손 내밀어라. 아들이 2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 나는 회초리를 들었어. 그런데 있잖아. 그 손을 내리치려는 순간 그 손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참고서 못 사줘서 밤새 베껴 쓰던 그 손. 사범학교 처녀한테 산수 배우면서 1등 하겠다고 꽉 쥐던 그 손. 학생회장 당선되고 나한테 달려와 안기던 그 손. 나는 회초리를 내렸어. 1대, 2대, 3대. 아들이 소리를 안 냈어. 이를 악물고 참더라고. 그 악무늬가 나한테 또 칼처럼 박혔어. 때리는 내 손도 아팠어. 손바닥이 아닌 가슴이. 회초리를 거두고 나서 나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 빨갛게 부어오른 손바닥을 내 2 손으로 감쌌어.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 말이 안 나왔어. 그러다가 내가 입을 열었어. 아들아, 엄마가 몇 년생인지 알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 뜬금없는 말에 눈이 커졌어. 1950년생이야. 전쟁 나던 해. 엄마는 전쟁 통해 부모를 잃었어. 내가 지금 다니는 그 중학교. 엄마는 꿈도 못 꿨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봤어. 엄마가 그 뒤로 시장 바닥을 기면서
평생 한 가지만 생각했어. 내 자식은 배워야 한다. 내가 못 다닌 학교를 내 자식이 대신 다녀줘야 한다. 내가 못 쥔 연필을 내 자식이 대신 쥐어줘야 한다. 그게 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야.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버티는 이유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아들아, 너는 지금 공부를 손에서 놓고 있는데 엄마 눈에는 그게 그냥 성적표 숫자가 아니야. 엄마가 12살에 길바닥에서 잃어버린 그 연필이 또 굴러가는 것 같아. 그게 무서운 거야. 엄마가 회초리를 든 게 화가 나서가 아니야. 무서워서야. 아들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엄마는 배우고 싶었는데 세상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너는 달라. 너는 할 수 있어. 아무도 너한테 안 된다고 안 했어. 연필도 있고 책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근데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엄마가 12살에 당한 것보다 더 억울한 거야. 세상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하는 거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어. 그러다가 아들이 내 손을 꼭 쥐더니 처음으로 그 눈물을 떨어뜨렸어. 소리 없이 뚝, 뚝. 그 눈물이 내가 감싸쥔 아들 손등 위로 떨어졌어.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공부해봤자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어차피 저 집 애들이랑 나랑 달라. 저 애들은 뭘 해도 되는데 나는 아무리 1등 해봤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아들 손을 더 꽉 쥐었어. 아들아, 엄마, 봐라. 아들이 날 봤어. 엄마는 1950년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쟁을 만났어.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 내 옆에. 그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 엄마도 평생 들었어.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 어차피가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면 어차피가 없어. 아들이 한참을 울었어. 내 앞에서 14살짜리가 엄마 앞에서 소리 내어 우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는 그 어깨를 안아줬어. 회초리를 들었던 그 손으로, 같은 손으로. 그날 밤 아들이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어. 연필을 꺼내서 직접 깎더라고.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새어 들어오는데 연필 깎는 소리가 그걸 덮었어.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 나는 학교에서 깎고 싶어도 깎을 수 없었던 저 연필이 지금 저 방에서 깎이고 있었어. 내 자식 손에서. 그걸로 됐어. 그걸로 충분했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은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어. 1990년대 초반이었어.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지. 읍내에도 오락실이 생기고 당구장마다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넘쳐났어.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게 나오고 아이들은 그걸 보며 욕심이 커지는데 집안 형편은 그 욕심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야. 그 괴리가 어떤 아이들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야. 우리 아들도 그랬어. 공부는 손에서 놓아버렸고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고 싸움을 질질하고 다녔지.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 내가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면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는 아들이 왜 이러고 있어? 자라고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 아들이 내 아들 맞나? 내가 눈을 비볐어. 국민학교 때 학생회장 하던 그 아이가 사범학교 처녀한테 산수 배우면서 1등 되겠다고 이를 악물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밤마다 그 생각이 날 파먹었어. 한 번은 아들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들어갔더니 창문 열어놓고 몰래 피우다가 딱 걸린 거야. 고등학생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워. 내가 담배를 빼앗으려는데 아들이 팔을 확 뿌리쳤어. 처음이었어. 내 살을 향해 아들이 처음으로 힘을 쓴 날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왔어. 그리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가 붙잡고 울면서 아들아, 내가 어떻게 지켜온 인생인데 왜 이러냐고 매달리니까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내 손을 팍 뿌리치면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지르더라고. 엄마,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매맞아가며 돈 갖다 바쳐가며 병신같이 당하고만 사냐고. 난 이 집구석이 숨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미련하게 사니까 내가 기가 죽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더라. 평생 남편한테 당한 배신보다, 온갖 수모와 멸시보다 내 목숨을 다 바쳐 뒷바라지하고 학생회장까지 시켜놓은 내 자식이 나를 병신 같은 엄마라고 부르며 지르는 그 비수가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 밤마다 부엌 구석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어. 연탄난로 불빛만 깜빡이는 그 부엌에서 입을 틀어막고 결국 내 팔자는 이 모양인가. 신령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결국 사건이 터졌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 그 학교에 박가 집 아들이 있었어. 박 사장 아들. 읍내에서 제일 큰 방직 공장 사장 아들이었는데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운동회 때 물품도 그 집에서 댔어. 그러니 선생님들도 그 집 눈치를 봤지. 학교 이사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 그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 아이들이 알아서 붙고 알아서 피하고. 그게 그 시절이야. 돈 있는 집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도 목소리가 낮아지던 시절. 근데 그 녀석이 하필 우리 아들이랑 같은 반이 된 거야. 처음엔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 복도에서 지나치다가 슬쩍 어깨를 부딪히고 우리 아들 신발이 낡았다느니 옷이 후줄근하다느니 그런 말을 친구들 앞에서 흘리는 거야. 대놓고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기죽이는 거야. 그게 더 나쁜 짓이야. 때리는 건 맞으면 끝이지만 기죽이는 건 오래 가거든. 우리 아들이 이를 악물고 참았어. 내가 기죽지 마라. 당당해라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녀석이 멈추질 않더라고. 한 번은 복도에서 친구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대. 야, 너네 엄마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지.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대.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래. 틀린 말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인데 왜 그게 창피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얼굴이 달아오르더래. 집에 와서 밤새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 점심시간이었어. 그날 내가 싸준 도시락이 깍두기에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 하나였어. 그게 전부였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새벽에 일어나서 멸치를 볶을 때 간이 잘 배게 하려고 진간장을 조금 더 넣었어. 계란은 반숙이 되지 않게 꼭 완숙으로 익혔어. 아들이 반숙을 싫어하거든. 그 작은 도시락 하나에 내 새벽이 담겨 있었어. 그 바까 아들이 우리 아들 옆에 슬쩍 다가오더니 도시락 뚜껑을 들여다보고는 친구들한테 크게 말했대. 야, 봐봐. 이게 반찬이야? 거지 밥통 아니야?
그러면서 킥킥거렸다는 거야. 주변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 같이 웃더래. 우리 아들이 그 순간 뭘 떠올렸겠어. 새벽 5시에 시장 나가는 내 뒷모습을, 손이 트도록 생선을 치는 내 손을, 그 멸치볶음이 그냥 멸치볶음이 아닌 거야. 내 새벽이 담긴 거야. 내 손바닥이 담긴 거야. 그걸 거지 밥통이라고 부른 거야.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 녀석 멱살을 잡았대. 교실이 뒤집어졌고 선생님이 달려오고 둘 다 교무실로 끌려갔지. 근데 거기서도 기울기가 달랐어. 박 사장이 학교로 직접 들이닥쳤어. 양복 빳빳하게 차려입고 학교 이사명함을 들이밀면서 내 아들 뺨을 때렸다고? 그 한마디에 교무실 분위기가 싹 바뀌더래. 그 전화를 내가 받은 건 시장 공중전화를 통해서였어. 옆 좌판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순이야, 학교에서 전화 왔어 하고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뛰었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뛰었어. 교무실에 들어서니까 박 사장이 떡 버티고 앉아 있더라고. 우리 아들은 구석에 서 있었어. 선생님들은 눈치만 보고 박 사장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 아, 시장 아주머니세요? 그 말투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그 말투. 평생 그런 눈빛을 많이도 받아왔지만 그날따라 그게 더 칼처럼 들어오더라고. 박 사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멱살을 잡습니까? 학교 폭력으로 처리해야겠어요. 선생님이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박 사장 앞에서 선생님 목소리도 작아지더라고. 그게 그 시절이야. 나는 우리 아들 얼굴을 봤어. 이가 앙다물려 있더라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절대 안 흘리려고 버티고 있었어. 그 얼굴이 꼭 내 어릴 적 얼굴 같았어. 맞아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그 12살의 내 얼굴. 나는 그 순간 결정을 했어. 내가 먼저 박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 교무실 바닥이 차가웠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치마가 쓸리는 감각이 느껴지더라고. 선생님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손을 댄 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무실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 박 사장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칫했어. 선생님들도 굳어버렸어.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뭔가 달라지거든.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도 그 앞에서는 잠깐이라도 멈추게 돼 있어. 나는 그 순간 사실 박 사장한테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어. 내 아들한테 꿇은 거야.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엄마가 이 무릎 하나로 내 앞길을 열어줄게. 나중에 내가 진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숙였어. 우리 아들이 그걸 봤어. 구석에서 서서 그 광경을 똑똑히 봤어. 박가 아들이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멋쩍었는지 됐습니다 하고 자리를 떴어. 박 사장도 가타부타 없이 일어나 나갔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지. 교무실을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엄마, 왜 그랬어? 그 말이 다였어. 따지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무너지는 소리였어. 나는 아들 손을 잡았어. 손이 떨리고 있었어. 내 손인지 아들 손인지 모를 만큼 둘 다 떨렸어. 아들아, 엄마 무릎은 닳아도 괜찮아. 근데
내 무릎은 절대 안 돼. 내 무릎은 나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앞에서만 꿇어라. 오늘 엄마 무릎은 그 연습 같은 거야. 아들이 그 말을 듣는데 참고 참던 눈물이 터졌어. 복도 한가운데서 교복 입은 채로 내 앞에서 엉엉 울었어. 17살짜리 녀석이. 나는 그 어깨를 꼭 안아줬어. 시장 냄새가 배어있는 내 앞치마에 아들 얼굴을 묻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지나가도 애들이 지나가도 우리 둘은 거기 그냥 서 있었어. 한참을. 그날 집에 오는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아들이랑 나란히 걸었어. 버스도 안 타고 그냥 걸었어. 읍내에서 시장 골목까지 한 30분은 걸리는 길인데 우리 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걸었지. 겨울 해가 짧아서 벌써 어둑어둑해지는데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아들이 내 옆에서 꼭 한 발짝 뒤에 걸었어. 꼭 어릴 때처럼 국민학교 다닐 때 시장에 따라 나와서 내 뒤를 졸졸 따르던 그때처럼. 그 걸음이, 그 거리가 나는 좋았어. 말 없이 걷는 그 시간이,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걸음 안에 다 있었어.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 나는 연탄불 갈고 냄비에 물 올리고 아들은 교복도 안 갈아입고 방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 나는 그냥 뒀어. 건드리지 않았어. 사람이 뭔가를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꺼내면 상하는 거야. 한참 뒤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어. 내가 국 끓이는 걸 등 뒤에서 가만히 보더니 조그맣게 물었어. 엄마, 오늘 창피하지 않았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 창피. 글쎄, 엄마는 그 방바닥이 차갑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아들이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 그러다가 또 물었지. 엄마는 무서운 게 없어? 내가 그때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봤어. 있지. 엄마도 무서운 거 있어. 아들이 뭐가? 물었어. 내가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 그 말에 아들 눈빛이 흔들렸어.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어. 창문 밖을 보는 척했지만 나는 알았어. 그 눈에 뭔가가 차오르고 있다는 걸. 아들이 그날 밤 나한테 한 가지를 고백했어. 사실 그 바까 아들한테 처음 멱살을 잡은 게 도시락 반찬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그 전부터 쌓인 게 있었다고. 학교 복도에서 너네 엄마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지 라고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을 때 그날 우리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대. 집에 와서 밤새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고. 근데 그 다음 날 도시락까지 건드리니까 터진 거래. 엄마. 나는 그 새끼가 엄마를 욕한 게 제일 분했어. 근데 오늘 교무실에서 엄마가 무릎 꿇는 걸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 내가 뭘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어. 나는 그동안 부끄러웠던 거야.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파는 게,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엄마 손이 트고 냄새 나는 게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솔직히 부끄러웠어. 근데 오늘 엄마가 그렇게 무릎 꿇는 걸 보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내가 부끄러운 거였어. 그걸 오늘 알았어.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평생 내가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야.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시장 바닥을 기는 사람이라서 내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남편한테 맞는 것보다,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교무실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스스로 깨달은 거야. 사람이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 아니, 처음 느꼈어. 아들이 그날 밤 밥을 2그릇 먹었어. 오랜만이었어. 반찬이 깍두기랑 멸치볶음뿐인데 뚝딱 비웠어. 도시락에서 거지 밥통이라고 놀림받은 바로 그 멸치볶음이야. 엄마, 멸치볶음 맛있다. 그 한마디가, 그 단순한 한마디가 교무실 그 바닥보다, 박 사장 그 눈빛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크게 울렸어.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소리 없이 울었어.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사람이 오래 참다 보면 그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구별이 안 돼. 그냥 흘렸어. 오래오래. 그날 이후로 아들이 달라졌어. 딱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드라마처럼 바뀌진 않잖아. 근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했어. 그게 오히려 더 진짜 같았어. 갑자기 바뀌면 불안하거든. 조금씩 바뀌는 게 진짜야.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아침이었어. 그 전까지는 내가 몇 번씩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녀석이 어느 날부턴가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처음엔 잠을 못 자는 건가 싶었어. 살그머니 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어.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지는 그 불빛 아래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 아들이 멋쩍게 일찍 일어났어라고 했어. 나는 그래 하고 문을 닫았어. 더 말하지 않았어. 그 순간 괜한 말 한마디가 뭔가를 깰 것 같아서 시장 나갈 채비를 하고 대문을 나서는데 방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 엄마, 조심해서 다녀와. 그 말이, 그 짧은 말이 나한테는 새벽 찬 공기보다 더 뜨거웠어. 걸어가면서 눈물이 났어. 시장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골목 어귀에서 한번 훔치고 걸어 들어갔지. 그 다음엔 도시락이 달라졌어.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내가 싸도 돼? 라고 했어. 자기가 도시락을 직접 싸겠다는 거야. 나는 처음엔 말렸어. 그게 내 몫인 것 같아서. 근데 아들이 말했어. 엄마, 나 이제 반찬 신경 안 써. 근데 엄마가 새벽에 무리하는 거 나는 더 신경 쓰여. 그 말에 내가 할 말을 잃었어. 언제 이렇게 컸나? 이 아이가. 그 뒤로 우리 아들이 가끔 직접 도시락을 쌌어. 김치 하나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고 그게 전부야. 근데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 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당당하던지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들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어. 반찬이 아니라 자존심을 들고 가는 뒷모습. 바까 아들하고는 어떻게 됐냐고. 그 뒤로 우리 아들이 그 녀석을 이겼어. 주먹으로가 아니라 성적으로. 학기 말 시험에서 우리 아들이 전교 석차를 확 올렸어. 그때는 시험 결과를 복도에 게시판으로 붙이던 시절이야. 아들 이름이 위에 올라가고 바까 아들 이름이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 걸 학교 전체가 봤어. 아들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그날 바까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대. 그냥 지나쳤대. 그게 전부였어. 세상이란 게 결국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진짜 당당함은 목소리 큰 게 아니야. 오래 버티는 거야. 버텨서 결국 결과를 내는 거야. 퇴학은 간신히 막았어. 교장 선생님이 봐주셨고 아들이 자필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어. 나는 그 반성문을 한 줄 한 줄 읽었어.
글씨가 반듯하더라고. 삐뚤어졌던 그 손이 쓴 글씨가 이렇게 반듯할 수가 없었어.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나는 앞으로 어머니가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절대 기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 이 아이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 한마디 안 했어도 이 아이는 다 보고 있었구나. 다 느끼고 있었구나. 나는 그 반성문을 접어서 치마 주머니에 넣었어. 버리지 않았어. 지금도 갖고 있어. 낡고 누래졌지만 가끔 꺼내봐. 그 글씨를 보면 그 겨울이 생각나고 그 교무실 바닥이 생각나고 그 아이가 생각나. 나는 그제야 알았어. 내가 아들한테 당당하게 살아라. 기죽지 마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그 당당함이 뭔지를 아들한테 보여준 건 화려한 학생회장 임명장이 아니었어. 교무실 그 시멘트 바닥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었어. 자식 하나 살리겠다는 어미의 그 무릎이 아들한테 가장 위대한 수업이 된 거야. 내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버텨온 거야. 1977년 그 얼어붙은 시장 바닥에서 갓난쟁이를 등에 업고 시작된 이 싸움이 이 아이의 새벽 불빛 하나로 비로소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 끝이 보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오래 기다리던 말인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근데 살아본 사람은 알아. 그 끝이 보이는 순간이 사실 시작이라는 걸. 진짜 시작.